2022년 2월 16일입니다. 2월도 이제 보름이 지났죠. 오늘은 좀 많이 쌀쌀하네요. 새벽에 뉴스토마토 갔다가 와서 이제 KBS 1라디오 생방 가기 전에 잠깐 녹음하고 갑니다. 사실 정치의 계절이라서 사건 사고를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다 이겨내야죠. 어제 편집장하고도 약간 의견 충돌은 아닌데 생각이 많이 다르죠. 우리 편집장은 이제 제가 엘리트주의자.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뭐 다른 부분에 대한 선입관은 없습니다만, 서울대에서 우리는 보통 관악캠 캠퍼스라고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학생 운동하거나 뭐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뭐 서울대만은 아니죠. 뭐 엘리트, 그러니까 최고급의 최고위 공부를 하고 가장 좋은 학교에서 나와서 학생 운동하고 그 다음에 사회운동을 하는 과정, 정당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트주의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는 진보를 그러니까 편집장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입으로는 진보를 얘기해도 이 몸에 밴 엘리트 의식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그 이후에 패거리 정치라든가 아니면은 독단적이고, 그리고 대중을 무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어차피 걔네들은 학생운동을 했든 뭘 했든 고시를 받든 그 다음에 다시 30대 40대에 다시 또 모여갖고 또 비슷한 이런 패거리 문화를 형성하는. 이명박 때는 주로 이제 고려대학교, 그 이전에는 김영삼 때 뭐 그럴 때는 또 서울대, 그 뒤에 또 뭐 이런 뭐 서울대 법대, 아니면 뭐 판사들 그 중심에 뭐 이런 검사들 중심, 이런 엘리트주의 좀 많이 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이 우중주의, 대중 추수주의, 아니면 포퓰리즘도 있지만은 엘리트주의는 오래전부터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종의 검찰 엘리트와 소위 이제 학생운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중, 포퓰리스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소영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선택하자면은 엘리트를 선택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둘 다 극복해야 됩니다. 둘 다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운영에 있어서. 사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어제 뭐 윤석열 후보의 검찰 개혁안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폐지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다시 회귀, 또는 이제 뭐 예산권, 특히 이제 검찰청이 직접 국회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계획 관리를 그걸 이제 일종의 중앙행정부처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죠. 왜냐? 실제로는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실제 운영은 거꾸로 돼 있죠. 생각해 보시죠. 국정원이 국회 예산에
어떤 감독을 받는다고 하지만 세부 항목은 실제로는 뭘 쓰는지를 모르는 총액만, 그것도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회계감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찰청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세부 항목 자체는 뭐 수사상의 비밀 혹은 수사상의 필요 혹은 이 전체적인 총액으로의 어떤 활동비 이런 걸로, 그리고 또 다 공개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검사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일종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막강한 권력, 지금 모피아들이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하는 것처럼 국회에 세부 정보를 주지도 않고 막대한 양의 그 예산 관련된 정보나 돈 관련 정보를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국회에는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도 않고, 제공하는 것도 거의 틀리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 기획재정, 그러니까 예산 이런 관련도의 소수 엘리트주의, 이게 검찰 엘리트주의로 가게 되면 지금도 문제인데, 지금도 영장 청구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대통령도 뭐 겁없이 뭐 검찰 인사를 했다는 식으로 윤석열 후보란 사람이 얘기했다는데 지금까지 건방진 거죠. 어떻게 그 최고 선출 권력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는지, 자기가 이제 선출 권력을 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스스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에, 이제는 돈은 그나마 이제 법무장관에 의해서 이렇게 일정적 견제를 받아왔지만 예산 편성권까지 갖게 되면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죠. 예산을 가지고 지금도 예산이 편성이 없는데도 거꾸로 법무부를 조정해서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데, 이게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을 갖게 되면 이 권력, 이 막대한 권력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됐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일종의 6조 직계제처럼 검찰총장을 지가 직접, 민정수석 필요 없고 법무부 장관 필요 없고 직접 관리하겠다,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족으로 칼을 휘두르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똑같은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을 경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똑같은 검찰총장한테 당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인간의 권력의 욕심은 무한대입니다. 자기를 임명했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에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밖에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 주변을 수사하면서 그걸 협박하고 위협할 때, 예를 들면 윤석열이 문재인한테 한 것처럼, 윤석열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는,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면서 검찰총장인 생각을 하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검찰총장이 있을 때 자기도 그렇게 안 당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 시스템은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이제 그 편집장은 그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이 뭘 잘못했냐?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이 검찰을 사법화시킨, 검찰을 일종의 사유화하는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대로 이전에 왜 문제가 안 됐을까?
이전에 그것은 당연하게도 실제로 검찰의 권력을 그대로 인정해 주거나 오히려 검찰을 이용해서 무슨 권위주의 통치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죠. 즉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을 검사들의 앞잡이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굳이 검사들도 이렇게 이 정치 권력에 개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주고 정관예우 다 받아주고 그러는데 뭐대로 개기겠어요. 가장 큰 비극은 노무현 같은 비극이죠. 결국은 그렇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얘기한 대로 겁없이 휘두르다가 결국은 노무현의 비극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 내부의 엘리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편집장 같은 사람들이죠. 또는 민주당 내에도 그런 걸 이용해 갖고 무엇을 하려고 했던, 예를 들면 조국 사태를 일으키거나 했던 소위 말하는 지금 민주당 내 민주당 그 집권 여당 내에서 말 잘 듣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을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엘리트주의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이걸 운영하는데 모질이들이죠. 아마추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 지금 정권의 검찰총장이 바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되는, 그러면서 지금 정권의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을 만들어낸 게 지금의 여당 아닙니까? 지금의 대통령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안착이 무엇인지,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엇인지, 왜 문민 통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도 없었던, 그리고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엘리트주의자들, 검사들, 지금의 기득권자들에 의한, 이것을 지금 저는 이것을 바꾸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난감하죠. 기득권 시스템이란 그만큼 힘듭니다. 포퓰리스트도 문제지만 엘리트주의자들도 문제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민정수석이 만들어냈던 소위 말하는 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왜?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짓 중에 나쁜 짓들이, 특히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 방식,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가 대표적으로 특수부통이라고 하는, 이미 자기의 생각대로 사건의 이 틀을 만듭니다. 증거를 따라서 무엇인가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틀을 만들어 놓고 얘는 범인 맞아, 얘는 뭐야, 거기에 따른 증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증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론을 동원해서, 언론을 동원해서, 특히 언론을 동원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피의자 혹은 만만한 사람들의 증언을 거기에 갖다 넣어서 증거를 조작해서 사건을 만들고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고,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성하지 않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될 땐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검사들도 반대를 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특권층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패 범인들의 범죄자들이 이 형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숨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근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형사 공개금지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검사들이 특히 특수부 검사들 아니면 형사부 검사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실제로 인지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나가. 그럼 그걸 포기하고 아니면 자기 반성을 하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여론을 조작 동원하고 정치적 상대방들을 무너뜨리고 이런데 소위 말하는 이 언론의 흘리기, 거기에 또 이제 부역하는 기자들,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 조중동 같은 애들이, 요새는 또 유튜버들, 뭐 흔히 말하는 이런 이 동원돼 갖고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동원돼서, 그래서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았거나 아니면 죄를 아주 적게 졌거나, 근데 부풀리거나 뻥튀기 하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범죄자를 만들거나 또 여론 재판을 해서 판사들을 압박하고 이렇게 해갖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압박해서 별건 수사해서 자백하게 해서 만들어서 유죄를 받는 이런 방식. 증거가 미약하다고 하면은 판사들을 압박하고 이런. 그래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검사들이 이 소위 말하는 부패 범죄자들을 방어하고 이런 데 쓰이는. 그럼 결국은 이것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들의 문제다. 즉 이걸 운영하는 검사들이 이걸 안 지키고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면은 이 규정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그렇게 잘못 형사 공개 금지 규정을 이른바 이제 사건을 만들어내고 사건을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그런 검사들을 징계하고 걔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소위 검사를, 제대로 된 검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의 문제. 이게 이제 형사 공개 규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이런 검사들을 내부적으로 징계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될까 외부적으로 탄핵하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은 핵심이 아니냐. 근데 조국은 결국은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건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 즉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나쁜 마음을 먹고 써버리니까 굳이 엄격하게 증거를 찾을 필요 없이 여론 재판을 하고 망신주기 모욕하고 별건 수사하고 결국은 지금 헌법소원으로 이게 제기가 됐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굉장히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도 상당히 어떤 잘못을 한 검사를 징계하거나 아니면 처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것은 헌법을 바꿔야 된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바꿔서 결국은 검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비슷한 형태의 것을 두고, 그러면 헌법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검사 역할을 하는 어떤 영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를 뿔뿔이 찢어갖고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 영장을 심사하는 법관의 자격을 확대하는 과정.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검사들의 무소불위 특권을 해체하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결국은 헌법의 검찰총장 규정과 검사 영장 청구권은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어떤 후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윤석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검사들의 친위 부대를 만들어 갖고 수시로 이제 일종의 역성혁명이나 아니면 친위 쿠데타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거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 없고, 굉장히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 대선은. 어쨌든 여기에 이제 언론개혁도 되지 않고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엄청 많죠. 받아쓰기 언론부터. 경찰은 또 마찬가지로 전문성이나 능력도 없는 경찰들이, 수사관들이 떠맡겠다고 하다가 다 망치고 엉망이 만들어내고, 지금 상황 특히 굉장히 위험한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선거가 지금의 판도대로 가면은 뭐 검찰공화국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시스템이 엉망이 될 가능성은 높다. 물론 이재명이 돼도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586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그 이전 정권에서 기득권을 가졌던 신기득권주의자들의 자기 반성 없는 모습 결국은 더 엉망이 되지 않냐. 부동산 문제 아니면은 다른 민주주의 여러 과제들을 문재인 정부 때처럼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기층 민중들이나 서민들을 뼈거를 빨아먹는 신기득권 시스템이 안정되는가. 포퓰리스트들의 천국. 이쪽으로 가면 포퓰리스트들이 천국, 저쪽으로 가면 엘리트들의 천국. 그게 난감한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의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굉장히 그와 것과 연동해서 우리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쨌든 걱정이 큽니다. 이 양형위원회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형위원회의 대부분 양형위원회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판사들이 반성했다고 봐주고 반성문 냈다고 봐주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래서 대부분 양형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진지한 반성이라는 게 뭔지 한번 양형인자로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라는데 찬성이 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반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반성문을 썼을 때 대신 써주는 반성문. 그럼 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면은 판사들이 여기에는 전제가 그겁니다. 진지한 반성이 감경인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할 때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의결하는데 문제는 충분한 반성이란 걸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지금의 판사들이 평가를 그대로 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보기에 저건 진지한 반성인데 그럼 반성문 100장 쓰면 진지한 반성이고 거기에 눈물이 뚝뚝 몇 방울 떨어져 있으면 진지한 반성이고 그게 아니라 멜장 그 정자체로 그대로 쓰면 진지한 반성이 아니냐. 이거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재판에 참석시켜야 된다. 즉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리적인 평가라든가 아니면 범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이 범죄를 어떻게 했으며 이 범죄를 대하는 피해자를 대하는 이런 평가를 법적인 평가가 아니라 범죄 전문가, 시민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함부로 법을 전공한 법관이 그거를 범죄를 평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사실 이 양형위원회의 이 공간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지한 반성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얘들은 여론에 대부분 양형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여론에 밀려갖고 이걸 이렇게 지금처럼 반성문 몇 장 썼다고 봐주고 뭐 이런 것들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거를 정의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맹탕이다. 이거 아동학대 범죄자 같은 경우 아동학대 범죄자는 그 아동학대 피해자의 부모이거나 뭐 관련자들일 수 있죠. 피고인을 구금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과다한 공경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 근데 다시 아동학대 가해자를 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학대가 이루어지는. 그럴 때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가해자일 경우에 어떻게 분리하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얘기도 참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랑 아니면 관련된 부서에서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양형위원회 자체를 두는 것 자체도 사실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지들의 양심에 의해서 뭔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도록 하게 되면 양형위원회라고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그걸 둘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1심 판사들의 능력이 딸리고 판단을 못하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차라리 양형위원회를 필요 없고 1심 판사들의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게, 능력을 확대할 수 있게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 아니야, 판사들을. 새파란 뭐 법만 아는 애들 말고 소위 말하는 다른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많은 경험들이라든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으면은, 근데 이거는 법만 아는 자들을 뽑아내니까 범죄를 평가하거나 이런 것은 너무 무력하다.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양형위원회가 있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건은 항소시 선고 위로 갈수록 더 몰리는, 이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를 도외시하고 양형위원회 양형인자 몇 개만 바꾸려고 하는 근본적인 사법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범죄를 모르면 평가하지 마라. 전문가들한테 맡겨라. 판사들, 당신들은 재판만 진행해라. 그리고 증거 분석이나 이런 것들 모르면은 모른다고 해라.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실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자, 27분이어서 이거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